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8기 소방관부 후보생 기출문제 해설이고요. 여러분들 시험 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들 나온 거 보니까는 우리가 평소에 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연습했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평이하게 나왔어요. 올해 만약에 또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거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용 비슷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1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요. 자, 뭘 물어봤냐면은 화합물 C가 12개고 수소 22개, 산소 11개. 이건 뭐냐면 설탕 분자식이에요. C12, 22, 11. 자, 이게 설탕이에요, 설탕. 설탕은 여러분 뭐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모여서 만들어졌죠. 근데 포도당과 과당 똑같아요. 지금 설명 몰라도 이 문제 푸는 데 지장 없어요. 근데 우리 배웠던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포도당이고요. 이게 과당이에요. 분자식이 똑같아요.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른 것 뿐이죠, 그죠? 근데 얘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그냥 만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붙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가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빠집니까? 물이 빠지죠. 이렇게 탈수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 하면 탄소가 몇 개가 돼요? 2개 합치면 12개가 되고요. 이거는 24개, 그 다음에 12개 되는데 H2O가 빠지니까 분자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게 분자량 180인 거 알죠? 180. 얘도 180인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18이죠. 그죠? 빼면 얼마예요? 360이 됐는데 18 빼니까 얼마예요? 342,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은 산소의 질량 백분율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체 질량 백분율이 뭐예요? 전체 질량에 대해서 산소가 차지하는 질량이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전체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342. 이거 몰라도 뭐 푸는 데 지장이 없겠죠? 산소의 원자량 얼마예요? 16이죠? 그죠? 근데 그런 애가 몇 개씩 들어있어요? 11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다 1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질량 백분율이 나오죠. 만약에 수소의 질량 백분율을 구하라 그러면 342 분의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1이죠. 1 곱하기 1짜리가 몇 개가 있어요? 22개가 있죠. 그럼 22 넣으면 되는 거죠. 이게 질량 백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1번은 3번이 되겠죠. 자, 2번 들어갈게요. 자, 2번. 1번도 그렇고요. 2번도 그렇고 모래 개념을 모르면 풀기가 힘든 문제죠. 그러니까 모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1몰의 AgNO3 질산은이죠. 질산은. 거기다가 AgCl을 집어넣어요. 자, 한번 써볼까요? 자, AgNO3가 있어요. AgNO3가 있고 여기다가 NaCl을 집어넣어요. 자, NaCl을 집어넣는데 농도가, 그러니까 몰수가 달라요. 그죠? 얘가 몇 몰이래요? 얘가 1몰이고 얘가 1몰이고요. 얘가 0.5몰이래요. 근데 이게 반응하려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반응식 1대1이잖아요. 1대1로 해서 AgCl이라는 염원, 앙금 생기고요. 그 다음에 NaNO3, AQ.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반응하니까 얘는 일부 반응하지 않아요. 얘는 다 반응하는데 얘는 일부 남죠. 몇 몰만 반응합니까? 0.5몰만 반응하고요. 0.5몰만 반응하고 그 다음에 0.5몰의 AgNO3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0.5몰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반응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반응이 종결됐어요. 그때 물속에 이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몰수의 합을 얘기한 거잖아요. 몰수의 합. 자, 그럼 해볼게요. 얘가 0.5몰, 얘가 0.5몰이면 결국은 얘가 다 없어지고요. 얘도 0.5몰 생기겠죠? 0.5몰. 근데 얘는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앙금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온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가 0.5몰 남겠죠. 근데 얘는 수용액에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니까 Na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얘가 몇 몰이요? 0.5몰. 얘가 0.5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남았잖아요. 얘는 앙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온화되면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100% 이온화된다는 가정하에 얘가 그래서 0.5몰, 0.5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액 속에 총 존재하는 몰수가 얼마가 되냐라고 하게 되면 Na 플러스가 0.5몰, NO3가 0.5, 0.5 그래가지고 1몰, 그 다음에 Ag 플러스가 0.5몰에서 총 몇 몰이 남게 됩니까? 이온은 2몰이 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계속 쭉쭉 나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요.
자, 3번 문제. 자, 단원자 분자의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기체면 당연히 뭘 써야 돼요? 이상기체 방정식을 써야죠. 그렇죠? PV, NRT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자, 첫 번째, 기체 압력은 기체 분자들이 용기 벽에 충돌함으로써 생긴다 그랬어요. 자,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왜 생기는 겁니까? 여기 기체들이 있는데, 기체 분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와서 이 벽에 충돌을 하죠.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하죠. 그래서 이 벽이 받는 힘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압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기체 압력은 기체 분자들의 용기벽에 충돌함으로써 생긴다. 맞아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균 운동 에너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EK는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우리 이거 참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변화시키면 2분의 3 곱하기 요건 상수가 KT 이렇게 됐었죠. 그죠? 이런 식 기억나시죠? 그죠?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그죠? 기체 분자에 수업할 때 이거 한 30번, 40번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또는 평균 운동 에너지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밖에 없다? 절대 온도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당연합니다. 맞는 말이죠. 세 번째. 기체 분자 수와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 부피가 증가할수록 기체 압력은 감소한다.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기체 분자의 분자 수와 기체 분자 수가 뭐예요? 몰수죠. 그죠? 이렇게 지우면 되죠. 여기다 쓸까요? 다시요. PV, NRT 했을 때 몰수가 일정하대요. 몰수가. 그러니까 이거 지워버리면 돼요. 또 뭐가 일정하대요? 기체 부피, 온도도 일정하대요. 이것도 일정하대요. 기체 상승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곱한 값은 어떻게 돼요?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줄어들겠죠. 이거 뭡니까? 보일의 법칙이죠. 그죠? 당연히 맞는 얘기죠. 압력이 증가할수록, 기체 부피가 증가할수록 압력은 감소한다. 이게 증가한다. 이게 증가하면 얘는 감소한다. 매우 당연한 얘기죠. 그죠? 여러분, 과학 문제는 이게 좋아요. 그죠? 애매한 게 없어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요. 그래서 애매한 거는 그냥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죠?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4번, 기체의 분자수와 부피가 일정하면 또 PB를 써볼까요? 자, PB, NRT 이렇게 써놓고 뭐가 일정하대요? 기체 분자수. 자, 몰수 지웁니다.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하면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R은 필요 없죠. 그러면 뭐가 나와? P와 T가 남잖아요. 이건 뭐예요? 압력과 온도의 관계죠. 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온도에서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분자량이 클수록 크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이상기체 특성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죠? 기체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뭐예요? 온도가 같으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모두 동일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큰 분자는 어떻게 돼요?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 운동 에너지가 같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가벼운 기체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운동 에너지가 같죠. 여기서 또 파생된 게 뭐였습니까?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었죠. 그죠? 그래서 크다? 동일하죠. 그죠? 이거 변함없습니다. 그죠? 뭐 같으면요? 온도가 같으면. 이거 틀렸네요. 그죠? 5번이 틀렸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4번 들어갈게요. 자, 4번. 표준 상태에서 두 가지 열악 반응식을 나타냈대요. 그죠? 자, 이런 반응식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일단 요거는 무슨 반응입니까? 발열 반응이고요. 플러스죠? 델타 H가 요거는 흡열 반응이죠. 일단 식에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내분자, 이거 기체요. 내분자, 그 다음에 요거 수증기죠? 기체죠? 6분자, 10분자죠. 10분자가 어떻게 됐어요? 요건 몇 개예요? 2개? 그 다음에 7개. 9개로 줄어들어 버렸죠. 그죠? 그럼 델타 S 엔트로피는 어떻게 돼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2개가 어떻게 됐어요? 1개가 됐죠. 얘도 어떻게 델타 S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죠? 풀어볼게요. 자, 표준 상태에서 25도 표준 상태에서 옳은 걸로 모두 골라라. 자, 가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죠. 그냥 0보다 작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는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우리가 자발, 비자발을 설명할 때 깁스의 자유에너지 썼었죠. 그죠? 그래서 델타 G는 어떻게 했습니까? 델타 H 마이너스 P 델타 S. 이거 전부 개로 바꾼 거죠. 개로. 그죠? G는 빼버리고 개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자발. 그 다음에 크면은 비자발. 뭐 이러지 않았나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무슨 반응인가요? 발열 반응이죠. 그럼 얘가 발열 반응이에요. 그냥 플러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요.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요게 뭐예요? 요게 마이너스죠. 요게 마이너스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전체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델타 G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비자발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맞고요. 이거 자발 아니죠. 비자발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흡열 반응이다. 된대요. 그죠? 흡열 반응이다. 맞죠? 그죠? 요거 다시 쓸게요. 방송 보시는 분들. 요게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죠? 그러면 딱 바뀌었네요. 요게 뭐가 됩니까? 요게 흡열 반응이 되고요. 요게 발열 반응이 되죠. 그죠? 요게 발열이죠? 그러니까 나는 흡열 반응이다.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그죠? 처음부터 잘못했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됩니다. 5번 들어갈게요. 자, 5번. 뭐 많이 나왔네요. 자, 산화환원 반응. 5번은 4번 산화환원 반응 문제죠. 자, 황산 수용액에 금속, X와 Y를 집어넣었대요. 지금 여기 X와 Y를 집어넣었는데 얘는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하는데 얘는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황산 수용액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수소이온이 들어있죠. 수소이온이 들어있는데 항상 이거 반응성 비교할 때 이렇게 해라 그랬던 거 기억하세요? 이온이 아닌 것이 이온을 봤을 때 기분 나쁘면 반응하고 기분 안 나쁘면 반응 안 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반응성을 비교하게 되면 Y가 반응성이 제일 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X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으니까 반응을 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반응성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양이온수가 반응을 했더니 이 용액 안에 양이온수가 점점 줄어든대요. 자, 그럼 Y가 지금 현재 Y가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Y가 수소이온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Y가 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얘가 1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고 쳐봐요. 얘가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면은 어차피 1 플러스 양이온 하나 없어지고 1 플러스 양이온이 생겨나는 거니까 이온의 수가 변하면 안 되죠. 근데 얘는 양이온 수가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이온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은 얘가 전하량이 더 큰 거예요. 2 플러스나 3 플러스 정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금속이니까 뭐 4 플러스 5 플러스 이런 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자, 얘가 2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런 식으로 된다고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럼 반응식이 완성이 되죠. 물론 2 플러스인지 3 플러스인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Y의 산화수는 2 플러스거나 3 플러스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1 플러스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이온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합니다. X는 환원된다 그랬는데, 자, 기억에 X는 환원된다 그랬는데, X는 반응을 안 하잖아요. 반응을 안 하니까 산화도 일어나지 않고 환원도 일어나는 게 아니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Y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된다. 절대로 플러스 1이 될 수 없죠. 양이온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험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수용액의 pH는 증가한다. pH는 뭡니까? 수소이온 농도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수소이온이 점점 줄어들죠.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pH가 감소하지만 수소이온이 줄어드니까 pH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안 되죠. 이거 반응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수는 2 플러스나 3 플러스죠. 그죠? 안 되죠. 그 다음에 pH는 수소이온이 제거되죠. 제거되니까 pH는 상승한다. 맞는 말이 되죠. 얘만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아직까지는 문제 평이하죠? 자, 6번 들어갑니다. 자, 6번이요. 자, 두물질 AB 수용액에 퍼센트 농도에 따른 어느 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죠. 어느 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건 뭐예요?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이죠?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이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어떤 농도에 비례했습니까? 몰랄 농도에 비례했죠. 몰랄 농도에. 그죠? 그래서 보통 물 같은 경우에 1몰랄 농도일 경우에 수용액의 끓는 점은 0.52도 상승하고 어느 점은 1.86도 내려갔었잖아요. 그걸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하죠. 근데 그냥 몰랄 농도를 안 쓰고 뭘로 썼나요? 퍼센트 농도로 썼죠. 근데 퍼센트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몰랄 농도도 진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점이 내려가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수용액의 농도가 문제에서 20%일 때, 그래서 20%면 여기네요. 그죠? 20%일 때. 그래서 얘는 어느 점이 이거고, A는 어느 점이 이거네요. A가 훨씬 더 어느 점이 낮네요. 그죠? 그럼 얘가 몰랄 농도가 더 진한 거예요. 그죠?
퍼센트 농도는 똑같죠. 퍼센트 농도가 20%라는 얘기는 뭐예요? 100g의 용액 안에 용질의 질량이 얼마? 20g이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100g의 물 100g, 용액 100g 안에 용액 100g 안에 용질이 둘 다 20g씩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몰랄 농도를 할 때는 순수한 물 속에 들어있는, 순수한 물 100g, 10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g의 물에 용질이 요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물의 양은 동일해요. 물의 양은 동일한데 얘가 어느 점이 더 낫다는 얘기는 얘가 몰랄 농도가 더 크다는 얘기죠. 즉 용질의 몰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용질의 몰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분자량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분자량이 작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죠. 그죠? 자, A가 B보다 물리량이 작은 거.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작아야 돼요. 자, 그래서 A가 작아야 돼요. 뭐가 작습니까? 분자량 작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분자량이 작아요. 그 다음에 용질의 몰 분율이래요. 용질의 몰 분율. 몰 분율량은 뭐냐면 전체 몰수 중에 자신이 차지하는 몰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지금 80g이에요. 80g이면 이거는 몰수가 안 변하죠. 그 다음에 용질이 20g인데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몰수가 더 크겠죠. 몰수가 더 크니까 용질의 몰 분율은 A가 더 큰 거죠. 분자량이 작을수록 몰수가 더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죠? 이거 안 되고. 디귿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수용액의 증기압력이래요. 수용액의 증기압력. 우리가 용질이 많은 몰수가 몰 분율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물 표면을 많이 막아버렸죠. 수용액 표면을 많이 막아버려요. 그럼 증발이 잘 못 되도록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기압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증기압 내림은 누가 커요? A가 증기압 내림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증기압 내림이 아니라 수용액의 증기압력이라고 했으니까 많이 내릴수록 수용액의 증기압력은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죠. 리을은 뭐라고요? 수용액이 끓는 점 그랬어요. 끓는 점. 용질의 몰수가 누가 더 많다고요? 얘가 더 많아요. 몰랄 농도가 얘가 더 크죠? 그럼 끓는 점이 더 높겠죠. 그죠? 그래서 A의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작은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만 답이죠. 이게 답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7번이요. 자, 7번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팬풍이죠, 팬풍. 팬풍이잖아요. 높새바람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강원도 쪽에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이제 그림을 만약에 뭐 그냥 이쪽을 그냥 동해라고 칠게요. 동해에서 이제 오후측해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불어요. 습기가 많은 바람이 불겠죠. 그 이제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요. 그 올라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구름이 생기겠죠. 그래서 비가 막 내리겠죠. 비가 내리고 그다음 영서지방으로 이렇게 여기 영동이라고 해볼게요. 영동지방, 여기 영서지방. 그러면 영서지방으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미 비를 뿌렸으니까 건조한 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이쪽에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붑니다. 고온 건조. 그래서 농작물이 말라 죽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팬풍 원리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이 얘기는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단열감률이라는 게 뭐냐면 단열감률이라는 건 이게 여러분 올라가요. 이렇게 오면 단열 팽창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구름이 생기는 원리 알잖아요. 그죠? 그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져요. 지표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 온도가 낮아지는 그 비율. 단열 팽창이나 단열 압축 이런 거에 의해서 단열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감소하는 비율을 갖다가 단열 감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건조 단열 감률이란 건 뭐냐면 구름이 생기기 전까지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구름 안 생겼잖아요. 그때 상승하면서 온도가 감소하는 비율을 우리 뭐라 그래요? 건조 단열 감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증기가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 이제 구름이 생겼어요. 구름이 생겨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는 상대 습도가 100%죠.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동안에 이제 기온이 이제 감소하는 비율을 수변 단열 감률이라 그래요. 그럼 이슬점 감률이란 건 이슬점이 뭐예요? 온도를 이렇게 낮추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포화 수증기가 되잖아요. 이슬방울이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슬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슬점이 얼마입니까? 13도죠. 그러니까 이 기온은 25도고 13도예요. 이슬점은. 그럼 이 상태에서 공기를 올리지 말고요. 온도를 계속 그냥 낮춰요. 그래서 13도에 딱 도달하면 포화 수증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 습도가 100%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이슬점도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면 이슬점이 떨어져요. 위로 올라가면서 13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이슬점도 점점점 떨어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슬점 감률이라 그래요. 위로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그래서 수증기 분자와 수증기 분자 사이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아까는 13도만 돼도 어떻게 돼요? 이슬방울이 맺혔는데 이번에는 거리가 머니까 더 온도가 낮아져야지 이슬이 맺히게 되겠죠. 이슬점에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건조 단열 감열, 수면 단열 감열, 이슬점 감열을 표시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거를 볼게요. H는 1.5km다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름이 생성되는 이 위치가 1.5km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요. 응결고도라고 얘기하죠. 응결고도. 수증기가 이제 물방울로 변하게 되는 응결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를 공부해서 알고 계신 분은 식이 이렇게 되죠. 자, 기억. 응결고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125 T-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슬점이죠. 이게 기온이고요. 그죠? 자,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식을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125 곱하기, 자, 온도가 몇 도입니까? 25도. 25도. 이슬점이 얼마입니까? 13도. 그죠? 그럼 이거 빼게 되면 8이죠. 8? 아, 8이 아니죠? 13배 12죠? 12. 12. 그럼 12 곱하기 125. 그러면은 6 곱하기 250. 3 곱하기 500. 이렇게 되죠? 그럼 1500 나오죠? 1500. 그래서 1.5kg 맞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이거 외우신 분들은 땡큐하고 풀었겠죠. 그죠? 못 외웠다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이 단열 감률이 무슨 말인지 알면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온도가 1.5kg예요. 여기에 1.5kg라고 그냥 치고요. 1.5km라고 치고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기온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기온이 얼마가 됩니까? 몇 킬로 올라갔어요? 1.5kg 올라갔어요. 이게 뭐예요? 1kg 올라갈 때마다 10도씩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5kg면 15도가 떨어졌겠네요. 그러면 25도에서 몇 도가 떨어져요? 15도가 떨어지니까 몇 도가 됩니까? 10도가 되겠죠. 10도. 그죠? 그 다음에 이슬점 감률 볼래요? 1km 올라갈 때마다 몇 도가 떨어집니까? 2도씩 떨어지죠? 근데 1.5km 올라갔어요. 그럼 몇 도가 떨어져요? 3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13도. 아까 이슬점이 13도였는데 몇 도가 떨어져요? 3도가 떨어지니까 이슬점이 얼마가 돼요? 10도가 되죠. 결국 얘가 온도와 이슬점이 같아지죠. 그죠? 그럼 이슬이 맺혀요. 그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풀어도 되는 거고요. 원래 공부를 했으면 요 식을 알아두는 게 좋죠. 그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 B지점이면 여기죠. 자, B지점에서 공기덩어리의 이슬점은 얼마다? 10도다. 어휴, 지금 했잖아요. 그죠? 10도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C점에서 공기덩어리의 기온은 C점. 여기서 공기덩어리의 기온은 그랬어요. 자, 아까 온도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몇 도가 됐으니까 10도가 됐죠. 10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건조단열선을 타고 건조단열 감률로 해석해야지만 여기는 뭐예요? 수면단열로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얼마 올랐어요? 0.5km 올라갔어요. 그럼 2.5도 떨어지지 않을까? 2.5도? 여기서 2.5도 떨어지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7.5도가 돼야겠죠. 이렇게 7.5. 그죠? 자, 그래서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공기덩어리의 이슬점은 D점이 A점보다 높다. D점이 어디예요? D점. D점이 여기죠. A점은 여기죠. 그래서 문제가 공기덩어리의 이슬점은 D지점이 A지점보다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슬방울이 맺히는 그 온도가 더 높다 그랬는데 더 낮죠. 수증기가 많아야 조그만 온도가 내려가도 이슬점에 도달을 하잖아요. 근데 수증기가 별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를 한참 낮춰야지 이슬점에 도달하겠죠. 건조한 공기니까. 여러분, 비 오는 날 이렇게 콜라 이렇게 따라가지고 차갑게 해가지고 먹어봐요. 그러면 주변에 그냥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죠. 그럼 사막에서 이렇게 따라서 먹어보세요. 주변에 물 안 흐릅니다. 주변의 공기는 되게 건조하잖아요. 수증기가 없잖아요. 이슬점이 되게 낮아요. 그죠? 콜라 정도의 온도 갖고는 이슬 안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슬점이 훨씬 더 낮은 거죠. 그죠? D지점이 높은 게 아니죠. 그죠? 얘가 높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됐습니까? 1번이 되죠. 됐죠? 자, 8번. 암석의 순환이죠. 암석의 순환. 자, 지금 보시면은,
암석의 순환은 일단 암석의 세종률 보게 되면 만들어진 성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화성암이 있고요, 변성암이 있고요, 퇴적암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냥 풀게요. A 과정은 그랬어요. A 과정이 누굽니까? 이거죠. 퇴적암이 변성암이 되죠. 일단 변성암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변성암이 퇴적암이 꼭 변성암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변성암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열이나 열과 압력을 받아야겠죠. 열만 받으면 접촉 변성, 그 다음에 열과 압력을 받으면 광역 변성이라고 하잖아요. 기본 조건이 바로 열 또는 뭐예요? 열과 압력이죠.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죠? 자, 두 번째요. B 과정. B 과정이 무엇입니까? B. 이거죠. 변성암이 뭐가 돼요? 마그마가 되고 있어요. 변성암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열을 받아야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햇빛 받아서 이 암석이 녹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어디서 받아야 돼요? 지구 내부에서 받죠. 내부에 의한 지각 변동에 의한 열로 인해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B 과정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난다. 지구 내부 에너지 영향이죠. 햇빛 받아서 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D급 보면은 C 과정에서 C. 요거죠. 화성암이 퇴적물로 된대요. 이게 뭡니까? 화성암이 퇴적물이 되든 아니면 변성암이 퇴적물이 되든 퇴적암이 또 다른 퇴적물이 되든 이거 다 뭐 때문에 생겨요? 풍화 때문에 생기죠? 자, 풍화라는 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면서 깎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추운 지방에서 물이 얼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화학적 물리적 풍화 다 얘기하는 거죠. 그건 다 뭐가 관계 있어요? 태양과 관계 있는 거죠. 태양.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 풍화작용이 무슨 내부 에너지입니까? 그죠? 바람 불고 물 흐르고 이건 전부 뭐 때문이에요? 햇빛 때문이죠. 그죠? 물이 흐르는 것도 내 햇빛을 받아서 물이 증발하고 비가 내려서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와 관계가 있어요. 무관합니다. 자, 리을 보시면은 D 과정에서 염리가 만들어집니다. D. 이거죠. 퇴적물이 뭐로 되는 거? 퇴적암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염리라는 건 뭐예요? 염리라는 건 이건 변성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편리편마구조를 염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퇴적암이잖아요. 퇴적암이면 뭐가 생깁니까? 침리가 생기죠. 그죠? 이렇게 지층이 있으면 여기 이런 물질이 쌓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물질이 생겨요. 그죠? 물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퇴적암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선이 연결되죠. 여기 침리죠, 침리. 그죠? 염리는 어디서? 변성암에서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죠? 자, 9번이요. 자, 9번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과학 원 쪽에 원래는 이제 적기적경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가 뭐가 없어지고 교육과정에서 지구과학 원에 별의 물리량이 이제 대치가 됐어요. 그죠? 근데 그건 고등학생들 얘기고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난 것도 다 나오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적기적경 파트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별의 물리량 쪽에서도 문제가 동반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림은 춘분날.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춘분날. 자, 춘분날. 태양이 어느 지점에 있어요? 춘분점에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버릴게요. 태양이 어느 쪽에 있어요? 춘분 쪽에 있어요. 이쪽이 춘분 쪽이에요. 동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양은 춘분 쪽에 있어요. 그러면 적경은 얼마가 돼요? 0시가 되는 거죠. 하지점이 몇 시? 6시. 그 다음에 여기가 12시, 18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풀어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관측자는 우리나라에 위치하며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 그 다음에 금성의 공전 주기는 0.6년이다. 행성은 원궤도를 돈다. 자, 이날 금성은 새벽에 관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새벽에 관찰할 수 있다.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그죠? 요게 뭐라고 했어요? 서방 최대이각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사람이 새벽이에요. 새벽. 시간과 기억하세요. 제가 시간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사람이 여기서 있어요. 그럼 이게 12시죠. 시간으로는 적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6시. 여기 있으면 태양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서쪽에 있잖아요. 18시. 요게 24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벽이면 이거죠. 여기 있을 때 금성이 어느 하늘에 보여요? 이거 뒤통수예요. 뒤통수. 어느 쪽 하늘에? 왼쪽 하늘에 보여요. 왼쪽 하늘이 어느 쪽 하늘이에요? 동쪽 하늘이죠. 그죠? 서방 최대이각 근처에 있는 애들은 동쪽 하늘에 새벽이 보이잖아요. 동방 최대이각에 있는 애들은 언제?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날 금성은 당연히 새벽에 관측된다. 어이, 무지당연한 얘기고요. 2번, 이날의 화성의 적경은 이거다 그랬어요. 적경. 여러분, 적경하고 적이는 태양계에 있는 애들만
천체들만 저기적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바깥쪽에 있는, 우주에 있는 별들은 저기적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상대적인 운동 때문에 적경적이요. 변합니다. 자, 그랬을 때 충분점이 0시, 적경이. 그 다음에 하지점이 어디예요? 6시. 추분점이 어디예요? 12시. 근데 지금 여기 화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45도 각도 있잖아요. 여기. 그죠? 45도 각도. 그럼 여기가 6시, 12시.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몇 시가 됩니까? 당연히 9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화성의 적경은 15시다. 15시면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이쪽에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금성은 2년 뒤에 내합이 위치한다. 여러분, 내합이라는 건 어떻게 돼? 이게 금성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요게 합이 두 개예요. 일직선, 태양과 지구 요 일직선상에 존재할 때를 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합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합, 요걸 내합,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뭐래요? 그 2년 뒤에는 내합이 위치한다. 여기 위치한다 그랬잖아요. 자, 해볼게요. 자, 태양 같은 경우에 2년이 지났어요. 2년 후. 자, 2년이 지나면 1년 지나면 여기 오고요. 2년 지나면 여기 있을 거예요. 지구는 여기 그대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금성 같은 경우는 0.6년이라고 했으니까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첫 번째 0.6년이 지났어요. 그럼 여기 올 거예요. 그죠? 그럼 0.6년에 1.2년. 그러면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1.8년. 그래도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2년이잖아요. 2년. 그 다음에 2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 차이 나요? 0.2년 차이 나죠. 0.2년. 그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0.6년. 그러면은 0.2년 120도를 돌겠네요. 현재 여기 120도니까 이쪽 120도인 여기 있겠네요. 여기. 여기 있겠죠. 합의될 리가 없죠. 내합이든 외합이든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기억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계속 나갈게요. 자, 10번이요. 지진 문제죠. 자, 지진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발생하고요. 관측소 A는 여기 있고요. C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요. 거리가 어디가 제일 머냐면은 B가 제일 멀어요. 그 다음 C, 그 다음에 A가 제일 가깝죠. 그럼 거리가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잖아요. 지진파가 제일 먼저 도착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C죠. 이거죠. 그죠? C.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 이렇게 되죠. PSC 보면은 이게 뭐 P파가 도착을 하고 S파가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이 정도 걸리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여기, P파 도착하고 S파. 그 다음에 여기 P파, S파. 그렇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돼요? PSC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지진파의 최대 진폭은 어디가 제일 큽니까? 이게 제일 크죠. 그죠? 지진파의 진폭이라는 게 뭐예요? 진도죠, 진도.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B에서 관측한 게 누구라고요? B에서 관측한 게 디귿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진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A죠. 기억이겠죠? 그 다음에 PSC가 가장 길게 관측된 거. 이게 PSC가 가장 길죠. 가장 머니까. 그죠? 맞죠? 그 다음에 규모. 이거 매번, 이거 몇 번 얘기합니까? 자, 규모는, B보다 C에서 두 배 이상 더 크게 측정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규모라는 것과 진도를 구분할 줄 모르면 큰일 나요. 규모라는 거는 지진이 발생할 때 뿜어내는 총 에너지 양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뿜어내는 총 에너지량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규모는 거리에 따라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도라는 건 자기 관측 지역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진도는 떨어지겠죠.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좀 규모를 물어본 거기니까 B든 C든 A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동일한 거죠. 그죠? 됐나요? 자,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자, 11번. 엘니뇨 문제죠. 자, 일단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석을 해보면 우리 엘니뇨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 엄청 많이 했죠. 이건 쉽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엘니뇨는 어떻게 돼요? 무역풍에 의해서 그 북적도, 남적도 이루가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해양 서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뜨거운 물, 표면에 있는 뜨거운 물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요. 그럼 여기는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기류가 생기죠. 그럼 여기 저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뭐가 생깁니까? 구름이 생겨서 비가 내리죠. 이렇게. 반대로 이쪽은 어떻게 하강기류가 생겨요. 그럼 고기압이 형성되죠. 그러면 여기 건조하게 되겠죠. 대신에 물이 이쪽으로 뜨거운 물이 다 이동을 하니까 밑에 있는 심해층에 있는 냉각수가 어떻게 돼요? 차가운 물이 용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용승류가 생기죠.
용숙류가 생겨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니까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무역풍의 세계에 약해져요. 그러니까 북적도 남적도 이루가 약해지죠. 그럼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안 가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이쪽에 몰리게 되죠. 이쪽으로 안 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뜨거워서 여기서 상승기류인 저기압이 형성되죠. 그럼 구름이 이쪽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페루나 이쪽에 어떻게 돼요?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고기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돼요? 가뭄이 생기죠. 가뭄. 그 다음에 물이 이쪽으로 안 가니까 용숙류의 세기가 약해지죠.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엘니뇨잖아요. 그냥 풀어볼게요. 자,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엘니뇨 시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무역풍이 약해진다. 무역풍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죠. 왠지는 몰라요. 왜 무역풍이 약해지는지 이유를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어요. 무역풍이 강해지면 뭐가 돼요? 라니냐가 되는 거죠. 자, A지역의 지상의 기압이에요. 자, 엘니뇨 물어보는 게 A지역, 여기 어떻게 해요? 기압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당연히 높아지죠. 3번, A지역의 강수량이 증가한다. A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강수량이 증가합니까? 여기 가뭄 오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비가 많이 오는 거죠. 라니냐 때 오히려 강수량이 증가하죠. 여긴 가뭄이 오죠. 이거 틀렸네요, 그냥. 4번, B지역의 표층수온이 높아진다. B지역의 표층수온이 원래요, 용숙류, 심해층의 물이 올라요. 찬물이 올라와요. 그러면 차가 추울 거예요. 같은 위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보다 여기가 더 춥죠. 그죠? 근데 여기는 용숙류가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지죠. 수온이 높아지죠. 그 다음 B지역의 용승이 약해진다. B지역 용승이 약해지니까 수온이 높아지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자, 12번. 12번. 이게 이제 이번 교육과정 바뀐 거에서 나온다고 했고, 참 이 문제 제가 참 많이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분광형이고요. 분광형 뭐를 온도로 봐도 되는 거죠. 온도. 그때 뭐 수업 시간 했던 말도 안 되는 얘기 기억하십니까? 여기 O 있고요. 오빠 예쁘지 그만해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G0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어디냐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G2 지점이 있죠. 향의 표면도 5800K로 봐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온도 두 개만 외우라 그랬어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요. 태양의 온도가 이제 요쯤 되고 요 위치에 존재한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요게 A0에 해당하는 요 온도는 꼭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요건 만 K죠. 만 K. 물론 여기는 온도가 더 높고 요건 4이고 요건 온도가 매우 낮죠. 자, 해볼게요. 자, 태양은 어디에 위치한다? F0에서 G1에 위치한다. F0 여기 위치합니까? 아니죠. G0하고 K0 요 사이에 존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만 K인 별은 만 K인 별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만 K인 별은 H1, 그 다음에 마그네슘 2, 그 다음에 규소 2, 흡수선이 모두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봤더니 H1 나와 있잖아요. 그죠? 흡수선. 즉, 수소가 흡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마그네슘 2라는 건 뭐냐면 Mg1 플러스. Mg는 2 플러스 되잖아요. 그죠? 근데 Mg1 플러스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전자가 또 이탈해서 Mg2 플러스가 되겠죠. 그때 흡수하는 흡수선이 바로 뭐예요? Mg2예요. 그죠? 마그네슘 2고요. 규소 같은 경우 2예요. 그러면 규소는 전자 몇 개가, 4개까지 버릴 수 있죠? 1 플러스예요. 1 플러스인 상태에서 전자 1개를 더 버리는 그 흡수선이죠. 그죠? 여기 같은 칼슘 같은 거 보면 칼슘 2잖아요. 그러면 이게 칼슘 1 플러스가 에너지를 받아요. 에너지 받아서 칼슘 2 플러스로 될 때 흡수하는 선이 바로 칼슘 2죠. 철 1이라는 건 그냥 철 원자가 흡수해서 전자를 버릴 때 철 2라는 건 철 1 플러스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 1개를 더 이탈할 때 하는 흡수하는 흡수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1000K별은 어디에요? 여기, 1000K별은 여기죠. 그래서 H1, 그다음 마그네슘 2, 그다음에 규소 2, 요거 다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K0면 여기죠. 그죠? K0인 별은 이온화된 칼슘이, 아까 이게 뭐라고요? 여기 흡수선이 최고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칼슘 1 플러스가 칼슘 2 플러스 될 때 흡수하는 선이죠. 그죠? 됐죠? 자, 그래서 K0형 별은 이온화된 칼슘이 전자를 더 버려요. 그죠?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맞는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그 추가본 교재에 이거 문제 많이 실어놨었죠? 문제도 많이 풀어드렸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이요. 자, 이거 소리예요, 소리. 그죠? 소리에서 여러분
진폭은 뭘 설명합니까? 큰 소리냐, 에너지 세기니까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장, 진동수잖아요, 진동수. V는 람다 F에서, 그죠? 속도가 일정할 때 어떻게 돼요? 진동수가 큰 게 파장이 짧은 거죠. 파장 짧은 게 진동수가 큰 거죠. 그래서 음의 높낮이요. 음이 높은 음이냐, 낮은 음이냐. 그 다음에 파형이라는 게 있었죠. 파형. 어떤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이걸 파의 형태가 다르서 파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뭐예요? 뭐 음색. 이건 바이올 소리고 이거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라고 해볼게요. 그럼 파형이 다르죠. 자, 해볼게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소리, 진폭 제일 큰 거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가장 큰 소리 A가 되겠죠. 두 번째 뭘 가장 높은 소리는 파장이 짧아야죠. 파장이 누가 제일 짧아요? 얘가 제일 짧네요. 그죠? C가 되겠죠. 그럼 답 이게 되겠네요. 그죠? 별거 없네요. 자, 14번이요. 자, 14번 문제. 생긴 게 딱 충격량 문제 같죠? 자, 수평면에 10m/s로 움직이는 2kg의 물체가 있어요. 그냥 꽁 부딪힌 다음에 이렇게 5m/s로 튀어나오네요. 여러분, 이거 풀 때, 우리 이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 이거 외에는 풀이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시 이제 운동량은 이제 MV로 계산하죠. MV로 계산하는데, 이 V는 뭐예요? 속력이 아니라 속도기 때문에 처음 움직이는 걸 플러스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랬죠. 여러 번 얘기 들었죠. 우리 책에 이 문제 진짜 많죠. 자, 해볼게요. 자, 충돌 전 운동량은 얼마냐?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 MV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이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은 20kg m/s가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충돌 후 공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후 공의 운동 에너지래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계산해? 2분의 mv 제곱 아니에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25주. 당연하죠. 지금 공이 벽과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어요. 공이 받은 충격량은 벽이 받은 충격량 다 똑같겠죠. 어쨌든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하죠. 그렇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질량이 얼마입니까? 2kg이죠.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량이죠. 나중 속도의 처음 속도 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라고 해야 돼요. 그죠? 5에서 처음 속도 빼기 얼마? 처음 속도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이거 15죠? 15. 마이너스 30kg m/s. 다시 30N/s.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죠? 자, 원래 값은 이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크기라고 나왔잖아요. 크기. 그죠? 크기는 뭐예요? 절대값이죠. 절대값. 그죠? 그래서 10이다. 어쨌든 뭐 해도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민 4번이 되겠죠. 됐죠? 자, 넘어갑니다. 형이에요, 문제들이. 자, 15번 그랬어요. 자, 이것도 운동량, 충격량 파트 같죠? 왜요? 이게 힘 시간 그래프잖아요. 그죠? 아까 또 지웠는데 써볼까요? 자, 이 식에서 이게 뭐예요?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면적이. 그죠? 이거 충격량이죠. 자, 그럼 면적이 얼마 나오나요? 요거 하게 되면 10 나오고요. 요거 하게 되면 20 나오겠죠? 총 8초까지의 충격량은 30N가 되는 거죠. 그죠? 일단 문제와 관계없이 그냥 이거 썼어요. 자, 풀어볼게요.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 정지돼 있었어요. 정지돼 있던 물체가 5kg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난 거래요. 8초일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뭐 이걸 미터로 생각해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는 한일량이죠. 그럼 30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이거 미터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시간. 이게 만약에 거리로 나왔어요. 미터로 나왔어요. 그럼 이 면적이 바로 뭐예요?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건 충격량이죠. 자, 해볼게요. 얼마의 충격을 줬습니까? 자, 30N의 충격량이 공급이 됐어요. 자, 그럼 질량은 얼마예요? 5kg. 그럼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죠? 나중 속도는 V. 처음 속도는 정지하고 있었죠? 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V가 얼마나 나옵니까? 6m/s가 나오겠죠? 그죠? 나중 속도가 6m/s가 나와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어요? 단순한 얘기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5 곱하기 6의 제곱 이렇게 되죠. 6, 6에 36.
18. 18 곱하기 5 이러는 거죠. 그죠? 10 곱하기 9, 90이네요. 그죠? 90줄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너무 쉽죠? 그죠? 자, 체크할게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이요. 전자기후도 문제죠. 자, 물체가 일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얼마 만에 떨어져? T초 만에 떨어져요. 근데 이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플라스틱 통이 있건 없건 간에 얘가 지나가는데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죠. 얘 얼마야? T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떨어질 때 어떻게 돼? 이건 구리잖아요. 금속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 일어나요? 전자기후도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석이 내려올 때 이렇게 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석이 여기를 통과할 때는 위로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떨어지지 못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가 않아요. 그죠? 이때 시간을 T라고 한다면 T는 이 시간보다 훨씬 길죠. 그러니까 여기 도달했을 때 속도가 V라고 하게 되면 여기 속도는 V'이라고 할 거예요. V'은 V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됐어요. 줄어들었죠. 그럼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로 갔냐? 그럼 여기서 전기 에너지로 생성된 거죠.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되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됐을 뿐이죠. 그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도달하는 시간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여기 도달하는 시간. 그럼 끝났네요. 얘하고 얘는 같다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제일 길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가 시간이 가장 길어요. 이게 답이네요. 그죠? 이게 답이죠. 그죠? 말만 많이 했죠. 그죠? 이거 푸는데 뭐 한 10초만 풀죠. 자, 그 다음 문제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물질파죠. 우리 추가 이론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할게요. 자, 여기 전자가 있었어요. 전자가 있었고 여기 양단에 걸린 전압이 V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속이 됐어요. 정지 상태에서 V = 0에서 정지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V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뭘 한 거예요? 이 전압이 뭘 한 거예요? 얘를 가속시킨 거예요. 일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증가가 됐죠. 증가가 되죠.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증가된 운동 에너지는 이 전압이 해준 가속 전압이 해준 1과 같죠. 그 해준 1을 어떻게 썼습니까? 전자볼트. 뭐 이 QV였죠. 한 일의 양은 QV. 뭐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여기다가 했던 식이 뭐냐면 mv 제곱을 남겨놓고요. 넘어가면 2 전자볼트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m 제곱, m을 한 번 더 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m을 한 번 더 곱하고요. 그래서 mv, 즉 뭐예요? 운동량이죠. 운동량은 루트 2m ev 뭐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물질파 파장이 mv분의 플랭크 상수였는데 식을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죠? 2m ev분의 플랭크 상수 이렇게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뭐냐면 한 일의 양이 무조건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을 하는 동안 그 가속 전압이 V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V가 되는 거예요. 2V. 그죠? 근데 한 일의 양은 바로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거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 변했습니까?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2 곱하기 전자 질량을 m이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3V의 제곱이에요. 3V의 제곱이니까 V 제곱 해놓고 여기에 9는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변했어요? 2분의 8 변했죠. 2분의 8. 즉 다시 해서 4mv 제곱이 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요게 바로 뭐 같은 거예요? 해준 일의 양과 같은 거죠. 2v. 무조건 2분의 1 mv 제곱을 2v라고 하지 마시고요.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건 1이 증가한 거잖아요. 1이 증가한 만큼 뭐가 한 거예요? 이 전압이, 가속 전압이 한 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넘겨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mv 제곱은 4분의 2v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풀고 있는 건 뭐냐면 물질파 파장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구하는 거죠. 자, 됐어요. 그럼 여기다 m 한번 곱할게요. 여기다가 m 한번 곱해야 그럼 제곱이 되고요. 여기다 m 한번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드브로이파 물질파 파장 어떻게 계산합니까? mv분의 플랭크 상수 이렇게 계산하세요. 자, 요거 해볼까요? 그러면 mv는 얼마가 돼요? mv는 2분의 루트 m 전자볼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한 거예요. 여기다 대입을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2분의 루트 m 전자볼트 대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랭크 상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아래 위에다가 2를 곱할게요. 아래 위에다 2를 곱하면 요거 없어지고 위에 2가 붙겠죠. 이렇게 붙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의 그 파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얼마가 돼요? 3V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3 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3 하면 되죠.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가속이 돼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바로 뭐 같다는 얘기예요? 전자볼 더 같다. 이걸로 푼 거죠, 그냥.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이요. 자, 이거 뭐, 우리 늘 하던 문제,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중력 일단 이거 얼마예요? 그냥 써볼게요. 30뉴턴. 그 다음에 이거 중력 얼마입니까? 20뉴턴. 이거 무슨 문제예요? F는 MA 문제잖아요, 그냥. 그죠? 여기 물체 두 개로 보라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한 개로 보라 그랬죠? 그죠? 한 개 물체를 이쪽으로 30, 20. 그러니까 RGM이 얼마예요? 한 개 물체가 받는 RGM은 10뉴턴. 한 개 물체의 질량은 5kg. 자, 그럼 가속도 A는 얼마가 나옵니까? 그냥 2m/s 제곱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죠? 자, 그럼 이 물체가 받는 RGM은 얼마예요? 6뉴턴. 그럼 실이 이쪽으로 물체가 움직이니까 실이 받는 힘은 얼마? 24뉴턴. 그럼 이것도 24뉴턴. 그럼 이쪽으로 20, 24. 그러면 얘가 받는 RGM은 4뉴턴. 질량이 2잖아요. 2는 4. 맞잖아요. 그죠? 뭐 물어본 거예요? A의 가속도 물어봐요. A든 B든 가속도는 얼마가 돼요? 2m/s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장력이 얼마네요? 그죠? 실이 B를 당기는 힘. 그죠? 실이 B를 당기는 힘. 장력 얼마네요? 24죠. 그죠?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자, 19번이요. 축전기 문제죠. 축전기. 자, 각각 축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됐대요. 합성 전기 용량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 단순한 거잖아요. 여러분 정하고 반대로 계산하는 거 아시죠? 그죠?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하랑 똑같은데 전극판이 넓어지는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작아진다고요. 병렬일 때는 전극판의 길이가 길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늘어나죠. 그냥 더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만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2분의 1이고 이게 C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 합성 전기 용량은 얼마가 돼요? 2 마이크로페럿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합칩니다. 이건 병렬이잖아요. 병렬이니까 더하면 얼마가 돼요? 그냥 8 마이크로페럿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얘하고 또 직렬이잖아요. 직렬이니까 역수의 합이죠. 8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이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얼마입니까? 2, 8이 16. 160분의 28 이렇게 되죠. 되죠? 그럼 C는 얼마가 돼? 28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죠. 4로 나눠볼까요? 40 되고요. 4로 나누면 47에 28 이렇게 되겠네요. 1분의 40 이게 답이 되죠. 그죠? 단순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자, 20번. 자,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 이건 뭐 그냥 말로 할게요. 자, 바이러스 세포 아니죠. 세포가 되려면 뭐가 있어요? 세포막이 있어야죠. 세포 소기관. 지금 새로운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늘 하던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활발기상하죠. 다른 숙주가 있어야죠. 왜? 효소가 없잖아요. 효소가 없으니까 물질 대사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균성 바이러스라는 거 있죠. 세균성 바이러스. 숙주에 따라서 세균성 바이러스, 동물성 바이러스 있잖아요. 세균성 바이러스는 어디에 들어가요? 세균 몸속에 들어가서 사는 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균보다 사이즈가 작죠. 세균이라고 하기를 통과하잖아요. 그죠? 그냥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답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요. 유전자 발현. 자, 우리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핵 속에 DNA가 있어요. DNA가 있으면 DNA 일부가 복사가 되죠. 즉 전사가 되죠. 전사가 돼서 바깥으로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고 여기 리보솜이 있죠. 리보솜에 어떻게 돼요? 이게 달라붙죠. 달라붙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트랜스퍼 RNA가 이렇게 아미노산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미노산을 갖고 여기 달라붙은다며요. 이렇게 달라붙는데요. 달라붙어서 얘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이 되는 구조였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얘기인데 원리는 단순해요. 원리는 단순하고 한번 제가 이건 설명 안 했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본 분이면은 되게 쉽게 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자, 리보솜을 그릴게요. 자, 리보솜을 그리면은 자,
이렇게 돼서 이게 RNA예요. 얘도 5', 3'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고요. RNA가 보면 소단위체가 있고 대단위체가 있어요. 이렇게 소단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단위체가 이렇게 위에 있죠. 여기 보면 자리가 세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세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세 자리. 이렇게 세 자리가 있죠. 이 세 자리가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EPA라고 하죠. 요거 E 자리, P 자리, 그 다음에 A 자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트랜스퍼 RNA 중에서도 보면은 별별 뭐 구조를 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아미노산 더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아미노산.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안티코돈들이 있어요. RNA가 갖고 있는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우리 뭐라고 해요? 코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A, U, 게시코돈이죠. 자, 여기 뭐가 있어도 아미노산이 달라붙질 않아요. 이 트랜스퍼 RNA가 달라붙질 않아요. 그러다가 딱 가다가 AUG가 딱 나오게 되면은 AUG 안티코돈이 뭐가 됩니까? A면은 U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U면 A, 그러면 C. UAC라는 안티코돈을 갖고 있는 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누가 달라붙냐면요. 무조건 시작은 메사이온이에요. 무조건 시작은 아미노산이 누가 붙어야 돼요? 메사이온이 붙어요. 그게 처음에 어디 붙어요? 여기 붙죠. 이렇게. 이렇게 트랜스퍼 RNA에서 여기에 메사이온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렇게. 시작이죠. 자, 그 다음에 달라붙는 거는 어디에 달라붙어요? A 자리에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달라붙는 아미노산이 여기 왔다고 칠게요. 이렇게 돼서 여기 왔다고 칠게요. 그죠? 이게 두 번째 아미노산이 달라붙었어요. 자, 달라붙으면은 얘하고 결합을 하죠. 결합을 하죠? 또 달라붙으면 이게 계속 펩타이드 결합해서 단백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트랜스퍼 RNA는 필요가 없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 칸 이동해요.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럼 얘는 요 트랜스퍼 RNA는 요쪽으로 오겠죠. 이쪽으로 와서 요거 트랜스퍼 RNA는 떨어져요. 요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A 자리에 있던 아미노산 트랜스퍼 RNA가 이쪽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미노산이 여기 또 달라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동하면 얘가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미노산이 계속 달라붙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어디에? P 자리에 누가 달라붙습니까? 게시코돈이 메사이온이 달라붙습니다. 게시코돈에 트랜스퍼 RNA가 달라붙어서 메사이온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신장이 일어나는 거죠. 쭉쭉쭉 늘어나죠. 이걸 신장이라고 하죠. 해볼게요. 자, 1번에 22번이에요. 22번. 자, 유전자 발현 과정 중에서 단백질 합성과 번역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어요. 자, 미안합니다. 22번이요. 그래서 신장 단계에서 A 자리에 새로운 아미노산을 지닌 트랜스퍼 RNA가 들어온다. 자, 시작은 어떻게 돼? 얘가 달라붙었죠. 신장이라는 건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미노산부터 얘기하는 거죠. 어디 붙습니까? A 자리에 달라붙죠. 그래서 이게 답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신장 단계에서 리보솜은 메신저 RNA의 3'에서 5'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이쪽이 5'이죠. 이쪽이 3'이죠. 이렇게 이게 리보솜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지금 신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해야 돼요? 5'에서 3'으로 이동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시작이요. 게시코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게시 트랜스퍼 RNA나 리보솜의 대단위체 어디 붙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P 자리에 붙었죠. 그죠? 이 자리는 뭐야? 트랜스퍼 RNA 다 쓰고 나서 떨어져 나가는 자리고요. 게시코돈을 갖고 있는 트랜스퍼 RNA가 붙는 자리는 어디에 붙어요? P 자리에 붙고 그 다음 게 A 자리에 붙는 거죠. 새로 들어오는 건 계속 어디에 붙는 거예요? A 자리에 붙는 거예요. 이게 이동을 하면서. 그래서 A 자리가 아니라 어디? P 자리에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됩니다. 됐죠? 자, 순서가 바뀌었네요. 하나 제가 더 눌러가지고. 자, 21번이요.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그랬어요. 여러분,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가 인지질 이중층이에요. 단백질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조그마거나 무극성인 물질들은 이쪽으로 통과하죠. 인지질 사이를 통과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단순확산이라고 하죠. 근데 조금 덩치가 크다든가 전하량이 큰 애들 있죠. 뭐 나트륨이나 칼륨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단백질막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 촉진 확산이라고 하죠. 촉진 확산이든 단순 확산이든 둘 다 확산이잖아. 이것도 설명드렸죠. 그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데 맨 마지막에 신경 파트에서 설명을 했었죠. 여기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우리가 신경을 보게 되면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잖아요. 안쪽에는 뭐가 많아요? 칼륨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확산은.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많은 쪽이 바깥에 나트륨이 많은데도 바깥으로 나트륨 퍼올리고 그 다음에 칼륨은 안에 많은데 안쪽에다 퍼올리죠. 이게 뭡니까? 능동수송이죠. 당연히 농도에 역행하잖아요. 그죠? 뭘 소모합니까?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해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촉진 확산에는, 이 촉진 확산은, 이게 뭐라고요? 촉진 확산이라고 하죠.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죠? 두 번째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한 나트륨의 이동 방식은 촉진 확산에 해당한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건 뭐라고요? 능동수송이라고요. 촉진 확산 아니라고요. 이게 답이네요. 그죠? 됐죠? 자,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의 이동. 이게 뭐예요? 촉진 확산이죠. 촉진 확산은 어떻게 돼요? 능동수송이 아니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그럼 능동적이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수동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괜찮아요. 4번. 단순 확산은 물질이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인지질 이중축을 직접 통과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5번. 삼투는 여기 또 물질의 이동 중에서 한 개 더 남았죠. 자, 판토막을 경계로 해서 얘는 뭐가 이동해요?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물질 자체.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확산은. 그죠? 근데 삼투라는 거는 이쪽이 저농도고요. 이쪽이 고농도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물질이 이동하면 어디로 이동하는데 고농도에 저농도 이쪽 물질은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질은. 그죠? 근데 물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물은 이쪽으로 이동하죠. 이 용매가 이동하는 걸 삼투라고 얘기하죠. 거꾸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야지 이건 농도가 묽어지고 이건 진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삼투는 반통합성 막을 경계로 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과 같은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됐죠. 됐죠? 자, 23번이요. 자율신경이네요. 자, 이쪽이 중추 쪽이고 심장 쪽이네요. 앞이 짧고 뒤가 기네요. 교감이네요. 부교감이네요. 자, 우리 자율신경 정말 많이 했는데,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써라 그랬어요. 자, A는 교감신경이다. 이거 민망하죠? 자, 두 번째, A의 신경절 이전. 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에 요 신경세포체 있죠? 어디 있다고요? 척수 쪽에 있다고요. 척수. 그죠? 부교감은 어디 있어요? 이건 심장이잖아요. 심장이니까 부교감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어디서 시작해요? 쭉 올라가면 여기 연수에서 시작하죠. 그죠? 부교감은 뇌신경이에요. 연수에서 똑바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A신경의 신경절 이전 유로는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다고요? 척수에 있다. 맞고요. 두 번째, B가 흥분하면 얘가 B잖아요. 부교감이잖아요. 그럼 심장박동이 억제되겠죠. 그죠? 굉장히 쉬운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4번이요. 호흡 문제죠. 자, 세포호흡을 한대요.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하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하고요. ATP를 일부 40% 정도는 ATP를 만든다 그랬죠. ATP는 ADP가 있어야 만들죠. 이걸로 ATP를 만들죠. ATP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명활동을 하죠. 볼게요. 자, 기업은 산소다. 맞죠? 그 다음에 B는 ATP다. B가 ATP다. 맞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다. 세포호흡은 당연히 이화작용이죠. 동화작용 아니죠. 그죠? 4번, 세포 호흡기를 통해 니은이, 호흡기를 통해서 니은. 이거 뭐예요? 호흡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공기 중으로 체외로 배출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에너지 양은 BA. 얘하고 봐요. 얘가 에너지가 7.3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B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B가 A보다 적다. 그래서 틀린 거죠. 쉽죠? 자, 25번. 자, 생태계 문제죠. 자, 상위 단계로 갈수록 무조건 어떻게 돼요? 에너지량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개체수도, 마리수, 개체수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생물량도 줄어들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만? 에너지 효율만 증가한다 그랬죠. 자,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계산해요?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 2차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이 2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럼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돼요? 3차 소비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 1차 소비자 아니면 생산자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산을 해볼게요. 2차 소비자하고 3차 소비자를 볼게요. 자, 얘 3차 소비자의 3차의 에너지 효율을 가면 전 단계가 20, 현 단계가 5 곱하기 100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50, 5, 25, 25 이렇게 되죠? 25%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가 얼마예요? 20%잖아요. 20%면 기업분해. 2차 소비자는 자, 기업분해 얼마요? 현 단계는 20이죠? 곱하기 100. 했을 때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20%가 돼야 되는 거 맞죠? 맞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넘어가면 이거 약분되잖아요. 그죠? 그럼 100이겠네요. 100. 얘는 100이죠. 그럼 1차 소비자 에너지율은 얼마가 돼요? 1차는 1000분의 100 곱하기 100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0%. 맞나요? 이게 이거 주고, 이거 주면, 이거 주고 10% 되죠? 10%. 10% 맞네요. 그죠? 됐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100이다. 기억은 100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1차 B는 1차 소비자다. B는 1차 소비자다. 맞고요. 그 다음에 D가 3차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3차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25%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답이 이게 되죠. 그죠? 간혹 한 개 정도 빼놓고 여러분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죠? 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